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 3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와이 보내달라는 저희 시그널. 의미는 아시죠? 예. 코너 끝나고 가시는 길에, 예, 사장님 좀 면담 좀 와주세요. 예. 같이 가자, 하와이. 같이 가자. 예. 시사방송 지수로 2자리 청취율, 달성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도대체. 사실 구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주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정치판인데, 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의, 전 실세, 핵심 책임자들 댓글 공작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신광열 수석 형사부장 판사에 의해서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됐습니다. 이거 크게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더 큰 이제 이 빙하가 있는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중견 판사들이거든요. 부장 승진을 앞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이 판결을 갖다가 다른 판사가 법원의 다른 어떤 고참 판사가 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흐름과 흐름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바뀐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바뀌었을 뿐이고 이 법원 체계나 이런 부분은 과거 정부 시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인적 구성은 거의 똑같죠, 지금 현재.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여차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구시대적 발상.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사고와 발상들이 표출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이건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일 뿐인데 구속적부심이 이렇게 인용되는 다른 특별한 어떤 사정의 변경, 증인이 이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합의가 안 된 채 구속됐는데 나중에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제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변했을 때, 변경됐을 때. 근데 그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다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우 그래서 대개 보면 신청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정 변경 없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사정 변경이 없지만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 당시에 유력 그 보수 일간지에 매체들이 또 유력 그 보수 언론인이 이 김관진 실장을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포스줄로 꽁꽁 묶은 것을 그래서 그게 구속돼야 될 만한 죄냐. 죄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은 그 구속시킬 만한 죄냐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사전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참군인을 저런 참군인을 구속시켜 놓는 건 북한만 좋아할 일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이적 행위처럼 이렇게 비추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신청했을 때조차 다들 법조인들이 이거 될 리도 없는데 왜 신청하나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김관진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신청하는 게 변호인들이 신청하자고 할 때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한 게 실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법리를 다퉈서 법리상 영장실질 심사를 한 그 판사들이 잘못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뒤집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이제 그 흐름이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들 다들 보는데 이게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구속된 다음에는 그거 조사를 더 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그 수순만 남은 단계에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거는 예고편인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느냐, 예. 다룰 것인가 법원이 예. 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제의 반격이 시작됐다. 예. 그 서막 같은, 예.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네. 사람들 좀 긴장시키는, 예.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재밌는 뉴스입니다. 예.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네. 국회의장 말고 부의장이나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혹은 윤석열 지검장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을 거론하게 마련인데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워딩을 내놓을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는데 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이게 그 좀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리더들이 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무슨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예, 그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흥진호 선언 내려오는 거 저를 갖다가 뭐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스크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 이래 되면 아마 좀 더 가면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갑니다. 예. 헌법재판소 넘기자. 뭐 이런 또 발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졌으니 그 정도 수위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곧.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이제 대여 투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친박의 홍문종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8호 분류되는 김성태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박이었는데 약간 MSLC에다 나오신 한선교 의원 등등 몇 분이 경합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은 공천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 때도 공천권 행사를 예. 사실상 했다고 봐야 20대 되는 총선 거고. 때. 예. 그다음 19대 때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후광으로 당선된 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다수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재기가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친박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다니거나 다시 부활하거나 재기를 노리거나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친박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친박이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는 식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니까 그쪽하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예. 쪽이 어떤 합동으로 해서 가되 결국에는 원내대표 뽑히는 순간부터는 친박 대 비친박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친홍 대 친김무성 이 갈등으로 이제 국면이 넘어갈 것이고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박은 구심점이 없다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 당을 장악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당대표는 홍준표이나 홍준표 대표 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거든요. 네. 네.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거의 대선 주자급이었고 그리고 당대표도 오래 했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몰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 당대표는 아니지만 김무성계가 결국은 당을 장하지 않겠냐. 지금은 친박을 대항해서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을 잡았으나 예. 일단은 원내대표가 뽑히면 서로 견제하거나 결국은 홍준표 다음은 김무성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는 뭐 이런 그림으로. 네. 또 그것까지 내다보고 또 그 바른당에서 나와서 예. 또 배를 갈아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원내대표는 항상 국회의원들조차 네. 누구 표 줄까 물어보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원내대표는 항상. 표 계산이. 예. 그만큼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네. 원내대표를 더 큰 어떤 권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네. 각본을 짜서 작동시키기가 힘들고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판단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서로 친한 양쪽에서 전화 오면 이쪽에도 표 준다고 저쪽에도 표 준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표 계산할 때 보면 자기들 계산한 거로 보면 의석수보다 더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원내대표 된다기보다는 확실한 비토 세력이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셨고 만약에 이거 내기 하나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뭐 내기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면 하와이 같이 못 가시는 걸로. 가장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는 건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얘기입니다. 현재과. 예.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인데 추진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진도를 뽑기는 어려운 게 현재 상태가 아닌가. 통합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통합하게 되면은 더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에 이제 선거에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바른당의 일부와 국민의당 일부가 통합하는 것만이 이 통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통으로 통합에 참여하거나 양쪽 다 참여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국민의당 내부를 이제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계와 그리고 흔히 이제 호남계라고 불리는 다선 의원 중심의 그 박지원,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통합은 안 된다. 파 이렇게 크게 갈리지 않습니까? 우선 안철수 대표 쪽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림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어 가려고 지금. 아무래도 다음 대권용이죠. 다음 대권. 예,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이 지난번 대권 예. 용이었다면은 2017년 대선을 위한 예. 용도로다가 이제 그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이제 뭔가 통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거나 이제 당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깥에서 최대한 그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킨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까지도 견인해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성적을 못 낼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흡수해서 몸집을.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때까지 온전하게 지금 형태로 존재할지는 그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 세력들과 연합해서 정권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상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내에 뭐 예를 들면 호남이라거나 호남 세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재개발해가지고 뉴타운 짓겠다. 라고 하는데 개발업자와 원거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원거주민 입장에서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 영종률 제한이라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큰 평수 나오지도 않고 또 자기 부담금은 더 커지는 자기가 부담할 건 많아지는 그래서 선뜻
꼭 뉴타운 지어야 되느냐, 이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다른 개발 방법은 없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노리는 거죠. 근데 개발업자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서울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뉴타운 계획이 이렇게 폐기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확실하게 우쿨릭, 그러니까 초반 등장했을 때만은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받고 본인도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는데 대선 이후의 포지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세력을 제외한 보수. 그래서 이제 보수의 적자로 본인을 포지션에 나가려고 하는 플랜의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그렇죠. 과거에 그 새정치에 그 공감해서 결집했던 그런 어떤 지지세는 거의 다 이렇게 새로운 판단을 다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또 새로운 보수 정치에 깃발을 올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수 적자가 사실 중도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도 보수는 뭐 유럽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여야가 아니라 이제 좌우의 개념이 탄생한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도 되는 거고 정의당이 이제 중도 좌파 이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거의 오른쪽 끝에 있는 거고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우파라고 보기도 힘들죠. 사실 유럽 기준으로 극우죠. 보자면. 극우 세력이라고 봐야죠.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좌우의 개념이 탄생한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맨 오른쪽 끝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간 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간 게 정의당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라는 것도 사실 우파거든요. 그냥 우파 유럽 기준으로 보면.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보수 어떤 세력들 그런 노선이 필요한 거죠. 뭐 그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부분을 갖다가 보수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과거에도 보면은 뭐 뉴라이트하고 나온 게 보면 말은 뉴라이트였지만 그 내용은 울트라라이트였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유승민 대표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그 새로운 보수. 근데 사실 영국도 보면 우리 대선 직후에 치러졌던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영국의 보수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대학교 무상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따뜻한 어떤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경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낡은 어떤 뭐 반공 이데올로기라거나 또는 뭐 상대를 갖다 종북으로 모는 그런 어떤 안보관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또 대기업을 갖다 일방적으로 편만 드는 그런 어떤 이 경제정책 노선을 가지고서는 이 보수를 갖다가 새로 정립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독일의 메르켈도 보수 정당인데 사실은 여기 난민 수용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이 이제 빨갱이라고 맨날 공격당하는데 정의당 정도의 주장을 유럽의 보수 정당이 합니다. 예. 정의당도 유럽 가면 저 좌파 맞나? 이런 문책을 당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물렁물렁한 거 아니야?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정책 정도를 주장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빨갱이 소리를 들은 만큼 오른쪽 확 가했어요 우리가. 예. 여기서 또 보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승민 대표의 그림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쪽을 끌어들여가지고 몸집을 키운 다음에 본인이 원래 보수에서 적자니까, 정통이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도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안철수 대표의 스탠스가 비슷한데 사실은 두 사람의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까지 간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있었지만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제 그 유효 기간이 끝난 상품이다. 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제대로 된 보수를 갖다가 규합해서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지가 않은 거죠. 출발이 다른 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승민 대표는 좀 뭐 험한 길을 갖다가 가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난의 길을 갖다가 이제 네. 감수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하던 데서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땅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노루가 좀 몇 마디 안 했는데 빨리 끝나버려요. 이렇게 20분이 빨리 가는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예. 정의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십니까? 네. 예, 정의당이 사실 요즘에 보면은 뭐 수도권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앞서는 네. 그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제3당으로 기록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 그냥 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정의당이 뭘 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기보다는 워낙에 뭐 바른당이나 국민의당 등이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생긴 반사이익 같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으로서는 하나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타이밍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기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뭐 더민주당하고 견제해서 더민주당하고 지금 경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더민주당 잘하고 있는 걸 또 발목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이 이제 대변하려고 하는 더 힘들고 또 그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정책들. 그 다른 데서 뭐 이전 투구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정의당은 차분하게 당장에 이게 돈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에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민생정책. 저는 그래서 민생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정의당 같은 작은 당이 뭐 안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큰 어떤 기획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은 좀 약하지 않은가. 청년, 여성, 그리고 우리 어떤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더 좀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갖다가 내므로서 그것이 집행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정부 여당의 정책과 좀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정책을 낸다고 갑자기 호응을 할까요? 아니 저는 이것은 뭐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식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 지속될 때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뭐 깜짝 쇼라거나 하나의 이벤트로서 국민의 마음을 확확 사로잡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이미 어찌 보면은 촛불광장에서 나온 민심을 갖다가 이게 받아 안으면서 탄생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권 하에서 그렇게 뭐 한두 가지 이벤트로다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보입니다. 이 정권의 지금 그 지지율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갈까요? 글쎄요, 그걸 참 점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생각보다는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워낙 못해가지고 야당이.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현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정권이 교체된 거지만은 제가 볼 땐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시대가 교체된 거거든요. 예, 시대가 교체되기 때문에 구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해가지고 지지세를 규합해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맞게 본인들의 포맷도 바꿔야 되고 멘탈리티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요.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내 교섭전체 구성을 갖다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꿈꾸기도 힘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남은 어떤 3년을 갖다가 관리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그게 이루어질지 3년간 앞으로 이 코너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사정의 변경, 뭐 증인이 이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합의가 안 된 채 구속됐는데 나중에 합의가 돼서 그러면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변했을 때, 변경됐을 때. 근데 그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다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경우 그래서 대개 보면 신청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정 변경 없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사정 변경이 없지만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예. 그 당시에 예. 유력 그 보수 일간지에 매체들이 그 유력 예. 그 보수 언론인이 이 김관진 실장을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포수줄로 예. 꽁꽁 묶은 것을 그래서 예. 그게 구속돼야 될 만한 죄냐 죄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은 그 구속시킬 만한 죄냐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사전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참군인을 지금 저런 참군인을 구속시켜 놓는 건 북한만 좋아할 일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적행위처럼 이렇게 예. 비추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신청했을 때조차 다들 법조인들이 이거 될 리도 없는데 왜 신청하나 그랬거든요. 예.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예. 김관진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신청하는 거 변호인들이 신청하자고 했을 때 야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한 게 실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법리를 다퉈서 법리상 영장실질 심사를 한 그 판사들이 잘못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뒤집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이제 그 흐름이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들 다들 보는데 이게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 3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와이 보내달라는 저희 시그널 의미는 아시죠? 예. 코너 끝나고 가시는 길에 예, 사장님 좀 면담 좀 가주세요. 예. 같이 가자 하와이. 같이 가자. 예. 시사방송 지수로 2자리 청취율 달성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도대체. 사실 그 구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주도 뭐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정치판인데 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의 전 실세 핵심 책임자들 댓글 공작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신광열 수석 형사부장 판사에 의해서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됐습니다. 이거 크게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밑에는 더 큰 이제 이 빙하가 있는 네.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중견 판사들이거든요. 예. 부장 승진을 앞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이 판결을 갖다가 다른 판사가 법원의 다른 어떤 고참 판사가 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흐름과 흐름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네. 겁니다. 사실 바뀐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 이 법원 체계나 이런 부분은 과거 정부 시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예, 인적 구성은 거의 똑같죠 지금 현재. 예,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여차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구시대적 발상. 예.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했던 그런 어떤 사고와 발상들이 표출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일 뿐인데 구속적부심이 이렇게 인용되는 다소는 내려오는 거 저를 갖다가 뭐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스크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 이래 되면 아마 좀 더 가면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갑니다. 예. 헌법재판소 넘기자. 뭐 이런 또 발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졌으니 그 정도 수위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곧.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이제 대여 투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친박의 홍문종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8호 분류되는 김성태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박이었는데 약간 MSLC에다 나오신 한선교 의원 등등 몇 분이 경합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은 공천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 때도 공천권을 행사를 예. 사실상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20대 총선 때. 예. 그다음 19대 때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후광으로 당선된 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재기가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다니거나 다시 부활하거나 재기를 노리거나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친박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친박이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는 식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니까 그쪽하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구속된 다음에는 그거 조사를 더 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그 수순만 남은 단계에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거는 예고편인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느냐, 다룰 것인가 법원이 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제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 서막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사람들 좀 긴장시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는 뉴스입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국회의장 말고 부의장이야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혹은 윤석열 지검장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을 거론하기 마련인데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워딩을 내놓을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는데 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리더들이 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도 무슨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흥진호 쪽의 어떤 합동으로 해서 가되 결국에는 원내대표 뽑히는 순간부터는 친박 대 비친박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친홍 대 친김무성 의 갈등으로 이제 국민이 넘어갈 것이고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박은 구심점이 없다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 당을 장악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 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거든요.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거의 대선 주자급이었고 그리고 당대표도 오래 했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몰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 당대표는 아니지만 김무성계가 결국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냐. 지금은 친박을 대항해서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을 잡았으나 일단 원내대표가 뽑히면 서로 견제하거나 결국은 홍준표 다음은 김무성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는
뭐 이런 그림도. 네. 또 그것까지 내다보고 또 그 바른당에서 나와서 예. 또 배를 갈아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원내대표는 항상, 국회의원들조차 네. 누구 표 줄까 물어보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원내대표는 항상. 표 계산이. 예. 그만큼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네. 원내대표를 더 큰 어떤 권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네. 각본을 짜서 작동시키기가 힘들고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판단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서로 친한 양쪽에서 전화 오면 이쪽에도 표 준다고 저쪽에도 표 준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표 계산할 때 보면 자기들 계산한 거로 보면 의석수보다 더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인기가 많은 사람이 원내대표 된다기보다는 확실한 비토 세력이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셨고 만약에 이거 내기 하나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뭐 내기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면